넌 틀렸어. 하지만 물론 나도 틀렸고.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매일 덜 틀린 사람으로 거듭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매번 틀렸고 내 주변 사람도 틀리겠지만 나는 매일 덜 틀린 사람으로 거듭났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하나뿐이다. 사람들은 항상 틀린다. 뭐 과거에 지도를 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다는 거, 그리고 뭐 팔에서 상처를 내면은 병이 낫는다고 생각했던 거, 뭐 이런 얼마나 오줌을 얼굴에 바르면은 늙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 뭐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던 거, 이런 것들은 다 틀렸지만 그렇듯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다 틀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난 매번 틀린다. 몽땅.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틀릴 수 있다는 거를 잘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현재의 마크를 과거에 이렇게 보면, 과거의 마크가 지금 보면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듯이 결국 현재의 마크도 미래의 마크에 보면 굉장히 틀릴 것이다. 그리고 마이클 조던이 한 유명한 말이 나는 살아오면서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다. 그게 내가 성공한 이유다. 라는 말도 여기서 생각해 볼 말이고, 결국 성장은 끝없는 반복이고 계속 틀린 것을 좀 덜 틀린 상태로 나아가는 것, 결국 틀린 것이 옳은 것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틀린 것에서 조금 덜 틀린 것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뭐 정설, 정답 이런 거는 없다.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 덜 틀린 사람으로 거듭나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난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확신이 성장의 적이다. 우리가 확실성을 추구하지 말고 의심하는 습관을 들이면 훨씬 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틀리면 변화할 수 있고 변화하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되는 것을 여기서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부정적인 것이 되고, 부정적이었던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긍정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145페이지 맨 아래 보면 인간의 뇌는 의미를 산출하는 기계다. 우리가 의미라고 이해하는 건 대부분 우리 뇌가 어떤 두 가지를 경험으로 엮어냄으로써 생성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연관성을 우리는 의미라고 파악하고 그것이 우리 뇌에 각인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뇌가 불완전하다는 사실, 두 번째는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순간 우리가 그 의미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의미가 모순이 있다는 증거를 발견할 때조차도 우리는 그 믿음을 고수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되고, 이 인간의 마음은 오류로 가득한 난장판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려는 거죠. 그래서 가슴이 시키는 대로라는 엉터리 충고가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이렇게 써 있는데, 1988년에 이 페미니스트이자 작가인 메러디스 머렌이라는 사람이 심리치료를 하다가 자기가 지금 이 사람은 37살인 상황에서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이 성적 학대를 받았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온 가족들은 다 막 서로 편이 갈리고, 뭐 아버지를 뭐 욕하는 사람, 아버지를 또 편을 드는 사람에서 집안이 완전히 쪼개져지고 가정이 파탄이 났는데, 그로부터 8년이 지난 1999년 메러드 씨는 다시 한번 자기가 학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심리치료사하고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아무튼 기억을 이렇게 찾아가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인데, 이 사람이 자기 자서전 나의 거짓말, 거짓 기억에 대한 진짜 이야기라는 그 책에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이 보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건 진짜야, 이건 정말 진짜라고 하는 것에 한 50%가 실제로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기억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냐라고 보면, 한때 이 최면요법 비슷한 그런 치료법이 한창 1980년대에 미국에서 유행하게 되면서 이 인구의 심지어 3분의 2가 자기가 어렸을 때 성폭력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때 1980년대와 90년대 초에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모명을 쓰고 상당수가 또 감옥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기억법이라고 하는 일종의 최면요법이 굉장히 대중매체에서 인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 기억을 날조하면서 이런 것들이 됐다가 이것이 결국 나중에 거짓 기억 증후군이라는 걸로 이제 밝혀져서 그러니까 심리치료사들도 자격증을 잃게 되고 이런 정말 안타깝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의 기억이 얼마나 조작되는지, 너 자신을 믿어,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해, 이런 말에 절대로 허용되지 말고 자신을 덜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릇된 가치를 맹신한 나머지 스토커가 된 여자 해서 이분이 2008년도에 만났던 이제 그 어떤 여자친구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 여자친구는 이 남자가 이 저자가 자기를 만나야 이제 세상을 구할 것이다라는 어떤 정말 완전히 그런 개념에 빠져서 이 남자에 대해서 정말 거의 스토커를 하다시피 밥을 먹고 있으면 GPS로 이 남자를 찾아서 그냥 식당에 들이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여자친구는 정말로 그렇게 믿는 거죠. 자기가. 이 여자친구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온 이제 변호사고 이렇게 그런 신비주의 같은 것도 좋아하고 그런 거였지만, 자기의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라고 설명하는 예로 잡고요.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 로이 바우마이스터라는 사람이 악의 개념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통념에 따르면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 거는 스스로를 끔찍하게 여겨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서 나쁜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와 다르게 실제 이걸 해보니까 사실은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나쁜 일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 밀그램이 한 밀그램 실험이라는 걸 보면, 우리가 그냥 보통 이 실험 참가자들한테 다른 사람이 이 게임 규칙을 어기면 처벌을 가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그냥 단지 실험 참가자이고 그냥 그걸 부여받은 사람들이 자기 도덕적 확신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너무나 무리한 수준까지 처벌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세뇌된 그런 거를 보면서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에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확신을 가지면 안 되고, 불확실성이야말로 진보와 성장의 뿌리이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 배울 기회가 더 많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은 불완전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에 대한 확신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해서 파킨슨의 법칙 그리고 머피의 법칙,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한 맨슨의 회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심각하게 위험하는 것일수록 격하게 피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건데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뒷페이지에 보면 내가 믿고 있는 내 모습을 이것이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점잖고 조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정체성이거나 아니면 너그럽고 착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스스로 매여 있기 때문에 친구에게 절교를 선언한다든가 다른 일을 해보는 거를 못하는, 그런 자기가 선택한 자기 가치관에 매여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살게 되는데, 이렇게 너무 자기 가치관에 살게 되면 회피와 불안을 극복할 수가 없고,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말로 너 자신을 절대 알지 말라. 우리가 보통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데, 너 자신을 절대 알지 말라. 그래야 끊임없이 노력해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고, 약간 너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게, 그럼 어떻게 하면 매일 덜 틀린 사람으로 거듭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교육받은 사람의 특징은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숙고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교육받은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누가 어떤 다른 가치를 이야기하면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내가 그게 정말 맞는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교육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틀리고 당신이 옳을 때도 있지만 당신과 세상이 대결하지 말고, 사실은 당신과 세상이 대결한다고 느끼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 당신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대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라고 말합니다.
실장에 실패했다고 괴로워하지 마. 그래서 잃을 게 없으면 두려울 게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바닥에서 시작하는 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그래서 이 저자는 아무튼 이 돈 대신 자유와 자유를 위해서 이 블로거라는 이런 SNS 이런 거를 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자기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상대적인 남들이 세운 성공과 실패의 계획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인생 전체를 실패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피카소의 그 몇 분 만에 그린 그림을 이제 2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아니 당신은 그 그림 그리는데 2분도 안 걸렸는데 왜 그게 무슨 2천만 원이냐고 하니까 나는 이 그림을 그리는데 60년이나 걸렸다 라고 말한 그 상징적인 말처럼 사람들의 엄청난 성공담은 우리가 매체에서 매일 보지만 사실 그 성공한 사람들이 보낸 수천 시간의 단조로운 연습과 지루함은 보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마음에 많이 와닿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김연아가 됐던 어떤 조경사,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을 망라해서 뭔가 그 분야에서 뭔가를 잘하는 사람, 우리가 정말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사람, 아니면 그러니까 별을 잘 재배하는 사람, 세상의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지루하고 단조로운 지루함의 시간을 보냈을 텐데, 최근에 하여간 좀 안타까운 것은 항상 사람들은 그냥 짠 하고 일어나면 무언가에 내가 원하는 거에 어떤 대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단조로움을 이해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으면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요즘 하여간 너무 주 52시간 하면서 워라벨 이런 것만 이렇게 하다 보면 미국의 모든 그런 테슬라나 그런 저커버그나 이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가 똑같이 하는 말이 나 처음 일할 때 한 정말 최소 몇 년 동안 그리고 거의 30대 전체를 하루에 16시간 이상 일했다. 대부분 그렇게 해야 어떤 새로운 사업이 되는 것인데 너무 요즘은 그냥 이렇게 몇 시간만 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행동은 동기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184페이지에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동기가 되고 행동이 되고 좋은 무한 반복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사람은 이거를 뭐라도 해 원칙이라고 해서 하여간 무언가라도 해라. 그러면 실패가 하찮게 느껴질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8번 거절은 인생의 기술이다. 그래서 하여간 거절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그리고 무언가 한 가지를 선택하면 결국 그 한 가지 선택한 것에 몰입하게 되고 결국 몰입이 자유를 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야만 여행을 떠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196페이지에 무엇을 선택할지 선택하라. 그것이 바로 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의 가치를 선택하려면 나머지는 모두 다 거부해야 되고, 무엇을 거부하냐가 우리를 규정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 불건전한 이유, 이런 것도 사실 어떤 사랑이나 이런 것도 상대를 탈출구로 여기면 안 되고, 건전한 관계와 불완전한 관계를 이 사람이 두 가지로 요약했는데요. 첫째는 각자가 책임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각자가 기꺼이 상대를 거절하고 상대로부터 거절당할 수 있는가가 그 관계가 건전한지 불건전한지에 대해서 하는 거라고 하고, 거기서 경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피한 채 오로지 상대의 문제에 책임지려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경계가 흐릿하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나머지 관계를 맺을 때 두 가지 덫 중에 하나에 빠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타인이 자기 문제를 책임지기를 바라는 거, 둘째는 오지랖 넓게 타인의 문제를 책임지려 하는 거에 덫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하고 있고요. 당신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없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할 때는 스스로 원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고 상대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게 진정한 사랑이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선의의 거짓말에서 관계는 나 자신이 아무리 만족시키는 거라도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관계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스맨이 절대로 되면 안 되고, 예스맨은 아무도 신뢰할 수 없다. 왜 일본에서도 그 인사평가를 할 때 모든 사람에게 이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들은 임원으로 승진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죠. 예스맨은 절대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신뢰가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신뢰할 수 없다면 관계가 나아지거나 달라질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선택지가 많을수록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한데 이것이 선택의 역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지난 몇 년 동안 내 개인사에서 가장 큰 사건을 뽑으려면 몰입을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몰입을 할 때 자유를 얻는 까닭은 더는 사소하고 하찮은 일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언가 하나를 얻게 되면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냥 모든 것에 쫓아다니다 보면 스트레스를 훨씬 더 받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단원에서 결국 우린 모두 다 죽어 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자기가 19살에 이렇게 살아온 이 저자의 삶에서 가장 큰 어떤 순간이 19살 때 이 친구 조씨와의 이 사건인데, 아무튼 둘 다 그냥 19살에 둘 다 고뇌하는 수컷들이었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어느 날 이 조씨가 그냥 간다고 생각했는데 이 조씨가 스스로 진리를 구해, 그러면 그곳에서 만나게 될 거야 라는 말을 보고 그냥 이 저자는 별 생각 없이 뭐 그곳에서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했었는데, 조씨는 그날 아무튼 그 바다에 빠져서 죽은 거죠. 그러고 한참이 지나서야 눈물이 나고, 그리고 나서야 이 사람은 정말로 이때까지 뭐 대책 없는 하여간 스스로는 폼난다고 생각하는 반향아의 생활을 없애고 대마초, 담배, 비디오 게임을 다 끊고, 그리고 공부도 실제로 해보자고 마음먹고, 그래서 이 저자의 삶이 조씨의 죽음 전과 후로 뚜렷이 나뉘었다고 하고, 내 인생 최악의 순간이 결국 나를 탈바꿈시킨 순간이었다. 그래서 죽음이 나에게 남긴 질문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저자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은 227페이지에 죽음은 우리에게 훨씬 더 고통스럽고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질문은 오직 이것뿐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회피하는 것은 힘들고 겁나고 또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인데, 아무튼 우리가 살면서 내가 죽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해서 꼭 생각해야 되고, 너 자신보다 대단한 것에 신경 써라. 너 자신에 얽매여 있지 말고 너 자신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무언가 거대한 영원의 일부임을 깨닫고 그거보다 대단한 것에 신경을 써라. 그리고 거기에 몰입을 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요즘의 문화에서 주목받는 거하고 성공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취급하지만 둘은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삶이란 자석의 이끔에 하여간 내 몸을 맡겨서 좀 더 내가 이 삶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큰 가치에 몰입하라. 그러기 위해서 그 중요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끊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단어 하나하나들이 너무 이렇게 잘 선택한 진짜 언어의 유희 같은 것을 잘 해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하지만 큰 개념은 그냥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은 다 끊어라. 그리고 다 끊는다고 해서 모든 걸 버리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 꼭 하나만 남겨라 라고 이제 책을 맺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